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 박성준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북한개발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한 제1기 연구 과제인 북한 동해안 벨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개발연구원은 2016년 5월부터 서울의 안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오던 남북건축교류위원회가 2024년 7월 연구원으로 승격되면서 북한을 개발한다는 목표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북한개발연구원으로 개명하고 서울회가 싹을 틔운 북한 전문 연구단체입니다. 연구의 주축은 서울에서 건축사로서의 본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10년간 다양한 시각으로 북한을 탐구해온 연구위원들이시며 각자의 탐구 결과를 각계의 자문위원들을 통하여 다듬어 발표해 왔는데 본 연구원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그 성과를 집대성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는 북한개발연구원의 첫 번째 연구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향후 북한 동해안 벨트의 발전 방향과 실질적 협력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 건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 애써주신 차상욱 연구원장님과 연구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건축사회 산하 북한개발연구원의 제1기 원장을 맡은 차상욱 건축사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개원 이후에 연구단체 틀을 갖춤과 동시에 북한 동해안 벨트 분석을 첫 번째 연구과제로 정했습니다. 지난 2년간 소속 건축사들이 직접 진행해온 연구 자료들을 PDF 파일에 담아 공개하는 시점에서 연구에 참여해 주신 건축사 가운데 4분과 연구의 자문역을 맡아주셨던 교수님 2분, 그리고 북한의 공기와 온도를 고스란히 기억에 담고 계신 탈북 지식인 2분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첫 번째 연구 성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북한 개발을 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 시절에 쉽게 말해서 단절의 시절, 이 한가운데서 북한의 동해안 쪽을 들여다보신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절의 지역 속 북한 동해안 지역은 과거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적 통로에서 현재는 남측과의 물리적 차단벽을 치고 북중로 중심의 독자적인 외환벌이 기지로 탈바꿈하는 이중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 도로 폭파 및 철거로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폐쇄하였고 동해안을 요새화하여 남측으로부터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원산 갈마 해안지구와 마식령에 이어 동해안 북부까지 급조된 관광벨트를 구축하였고 이는 지역성에 대한 고뇌가 없는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북한 동해안의 그 지형적 특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같은 동해안이지만 남쪽과 북쪽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으면은 발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희가 동해안 벨트의 거점 도시를 조사하면서 가장 먼저 봤던 부분이 지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지형적 특징은 사실 대동소이한 큰 틀에서는 이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산맥, 서쪽으로는 산맥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다 접하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함경산맥, 그리고 남한은 태백산맥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맥과 바다 사이가 사실은 넓지가 않습니다.
좀 좁고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의 개발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점은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기후적으로나 아니면은 기후적인 측면 아니면 또 해안선 그쪽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남한과 또 북한이 또 완전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남한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동해안의 해안선 라인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단조롭고 또 모래사장으로 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심이 얕고 또 접근성이 좋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 휴양 이런 쪽으로 이제 도시가 좀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북한의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함경 산맥의 경우 사실은 태백 산맥보다 훨씬 더 높고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그 서쪽에 북서풍을 막아주는 그 방풍벽 역할을 함경 산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동해안은 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겨울철에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온난한 그런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동해안은 그 해안선이 단조로운 반면에 북한의 동해안은 많이 그 해안선이 내륙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와 있는 그 만의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선박이 또 선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항이자 그다음에 또 대형 선박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건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동해안이라고 하면은 천혜의 무역항이다, 이런 국제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발의 끝단에서는 결국은 이런 지형적인 특성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동해안은 유라시아 물류의 중심 거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의 개발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동해안 벨트를 쭉 훑어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사는 곳들을 많이 보시게 되셨을 텐데 그 어떤 장소가 유구한 세월 동안 마을과 도시의 형태를 유지해 왔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먹거리와 일거리가 꾸준히 공급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른바 산업 특성이라고 부른다면은 동해안 벨트의 산업 특성,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해안 벨트의 산업 특성은 단순하게 공장이 많다. 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장을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공장이 많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먹거리와 일거리가 이제 어떤 우리 동해안 벨트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육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측의 산맥과 그다음에 동측의 해안이 연결되는 그 사이에 평야들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먹거리들이 형성이 될 텐데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수산자원, 근해에서 나오는 자원들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제 먹거리일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해안 벨트 쪽에 보면 산업, 항만, 물류를 통해서 산업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항만, 물류, 중공업, 제조업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수산하고 이제 어업들이 우리 배후 산지와 내륙 자원을 통해서 공업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황희 연구위원께서 분석하신 거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건축사의 그 분석 결과고 그곳에 대해서 그 경험을 해 오신 분의 한 분으로서 이 동해안 쪽에서 주로 어떠한 그 산업이 있는지 그것이 좀 전에 이황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얼추 맞는지 한번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 저는 평안남도 출신으로서 동해안은 그렇게 성급보다는 잘 모르지만 이제 앞서서 발표하신 용고님의 그 말씀이 거의 그 전문가적 입장에서 틀리지는 않고요. 저는 그 땅을 밟아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일단 동해안 수산물의 그 최족지 아닙니까? 수산업, 그 다음에는 물류산업. 네, 북한의 모든 그 중국산 제품, 원자재는 라선을 통해서 총진해서 전국으로 분포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물류망 산업은 아마 최적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그 제가 그 흥미 있었던 것은 90년대 이전만 해도 라선, 선봉 여기에 볼 거 없었어요. 그냥 농촌에 불과했거든요. 자유무역 경제지도로 툭으로 딱 선정되면서
거기에 천여 청각 몸값이 다 올라갔습니다. 왜? 거기에는 물건값이 중국이 일단 무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절반이 쌌고, 네, 그래서 거의 더매지 물품의 수입이 그 관문 그리고 총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참 나도 라진 손봉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제가 부러웠던 생각이 있어서, 이건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몸값이 올라갔다. 이거는 최근에 결혼 산업까지도 지금 견인하고 있는 평양보다 훨씬 문명한 덫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설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이어서 역시 그 산업 특성에 대해서 조금 깊이 연구하신 이황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그 동해안 벨트의 그 농업과 어업 분야의 생산 규모 또는 형태가 근대 이후 현대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안 벨트가 가진 잠재력은 상당히 매우 중요한, 그리고 무게감이 굉장히 큰 도시지만 현재까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는 현대화되지 못했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나중에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우리 남한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결국에 보면 체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그 국가의 지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까지밖에 발전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 농업과 어업 분야 말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흔히 얘기하는 메리트를 보통 지하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통일의 명분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말하는 경우가 참 흔한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지하자원이 어떠한 형태로 그 매장되어 있는지 이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광 대표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그 지하 자원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부원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오늘 논의에 필요한 정도로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일단 철광석이겠죠. 이 청진에 거대한 제철소가 있고, 그 제철소에 밥을 먹여주는 데가 바로 이제 무산광산이라고, 아마 그 매장량은 얼마 되겠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로서 우리가 들었던 거는 100년 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00년 동안 제철 능력이 얼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북한도 자본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철강 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마 동광산이 있을 겁니다. 다 이것도 북쪽에 있거든요. 예, 랑림, 저 자강도 랑림 산맥에 동광산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항해도 쪽에 흑연강산이 아주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한국에서도 한때 대한민국도 이제 뭐 그 흑연에 관심을 가지고 일정 정도 북한하고 이제 합작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흑연도 캐봤고 가져도 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중국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협력을 해서 공동 채취해서 공동으로 지금 일정 정도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사실 이게 뭐 국제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공인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 제일 많은 게 아마도 우라늄 강산이겠죠. 우라늄 강석이 뭐 알기로서는 뭐 세계 굴지에 그런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라늄 235 이 경우에는 일단은 자연 상태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점점 그걸 갖다가 이제 원심 분리를 통해 가지고 농축하고 그 단계에서 235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 그 순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것이고, 다섯 번째랄까요? 뭐 손꼽힐 수 있는 또 자원본은 뭐 마그네사 크린카,
보크사이트라고 이야기하죠. 내화벽돌을 만드는 주 원료입니다. 뭐 최근이라기보다도 이제 북한 을 제외하고 보크사이트가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매장량이. 그렇다고 하면 그 내화물 재를 못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또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마그네슘 클린카를 대응할 수 있는 뭐 재질도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그 수준을 따라오기에는 좀 아주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환경남도 롱양강산이라 해서 그 단천에서 조금 멀지 않는 곳에 어마어마하게 매장량이 묻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일단 히토류 강속도 함경남도 주변으로 영흥, 금야 이쪽에 이제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매몰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 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석탄, 네, 무연탄, 갈탄, 이 또 매장량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매장량이 우리가 남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무연탄 같은 것도 예전 같아서는 주로 지하로 그냥 해서 이제 파고 먹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거 다 단밭이 이제 끝이 났으니까 이게 점차 이 탄을 채굴하면서 나가는 굴이 바다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대부분이 아마 무연탄나 가는 그런 탄광들의 이 채굴 이거 굴이랄까요? 이 굴이 현재 캐는 데는 다 동해바다 밑에 있습니다. 동해바다 밑으로 수십 킬로미터 나갈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요. 갈탄은 아직 뭐 다 노천 채굴 내지는 여기서 캐고 있고.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많은 그 지하자원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전력 사정이 너무 안 좋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 채굴을 하는데도 참 많은 전력이 들어가는데 그 목표하는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현재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전기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 만한 전기 공급 대책, 만약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랬을 때 그 매장된 지하 자원을 효과적으로 생산해서 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혹시 짐작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북한의 에너지 사정, 특히 전력 사정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 대부분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이제 전력 설비가 좀 노후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전력을 수력 발전하고 화력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력 발전은 규모가 작은 데다가 그 전력망을 다 연결해서 가야 되는 비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그 쉽지가 않고요. 수력은 이제 그 물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겨울철, 가을부터 봄까지 가는 그 갈수기가 되면 전력 생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북한 동해안 에너지 벨트 그쪽의 도시를 5개 도시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이 5개 도시에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을 그러면 기존과 같은 화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으로 가능하느냐? 이건 이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수력은 대규모 댐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화력은 이제 그 석탄이나 이런 걸 떼서 생산을 한다고 하게 되면 또 환경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010년 전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 5대 도시의 규모를 놓고 보면은 약 200만 명이 살고 있고 전력 사용량으로 보면은 한 10테라 정도가 되는데 이 10테라 정도 되는 양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1년에 약 600테라 정도 남짓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200만 도시에서 10테라가 그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북극 항로나 동해안 벨트를 개발하면서 5대 도시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게 10배로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한 20테라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단기간에 세 가지 요건. 첫째는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값싸고 지속적이면서 단기에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요 도시들을 비롯해서 지역에 아까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안 벨트에 있는 이제 주력 산업단지들이 있거든요. 제철, 물류,
그다음에 뭐 수산업부터 해가지고 광업에 이르는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려고 하게 되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북한은 이제 남북으로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태백산맥과 낙림산맥의 축이 있고 동서로는 이제 개마고원이 있습니다. 그 두 지역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그 면적의 약 20%만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남한에서 쓰고 있는 전력의 약 4분의 3 정도를 그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대 도시 지역별로 직접 마이크로 그리드 형태로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연결해 가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플럭추에이션, 불안정성을 극복을 하고 마지막 하나는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 소비는 못하니까 지역으로 남한이나 다른 나라와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 5대 도시를 이제 건축사분들이 아주 잘 디자인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력 백업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번에 발표하신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그 한반도 통합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북쪽의 동해안에서 계속 거점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 4곳을 라선, 청진, 함흥, 원산으로 선정을 하셨고 현재의 잠재력이 미래의 환경과 맞닿을 경우에 그 역할이 급격하게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 1곳을 신포로 정해가지고 이른바 그 북한 동해안 벨트 5대 거점 도시라고 이제 명명을 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5대 거점 도시는 단순히 저희가 규모가 큰 도시를 선정한 게 아니고요. 각각이 이제 동해안 벨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선 같은 경우는 국제 교역하고 그다음에 경제특구, 그다음에 청진은 중공업과 산업 재생기능, 함흥은 대규모 산업시설과 재건 잠재력, 그리고 원산은 관광과 상업기능, 그리고 신포는 에너지와 첨단 해양산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연구진들은 저희가 이제 같이 토론한 결과로 보면은 그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5개 도시의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서로 가지고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려고 5개 도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에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쭉 따라가면서 조금 의아한 것,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라선하고 청지는 지리적으로 대단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외견상 그 항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동해안 도시의 역할에 차이가 없는 듯해요. 그 두 도시 모두 항구의 일부를 중국과 러시아에 임대해 주기까지 했고, 그런데 라선만 특별히 경제 특구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게 대단히 궁금해졌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라선과 또 청진은 바로 이웃 도시이죠. 이웃 도시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두 도시 모두 항구를 러시아하고 또 중국에 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두 도시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크게 2가지 항목에 좀 초점을 기울여서 좀 쳐다보면 좀 두 도시의 차이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2가지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그 체제 유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실리 추구, 북한의 실리 추구 이 2가지 항목을 한번 보면 좀 명확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단은 지리적으로 좀 살펴보면 라선은 그 북한의 북단 최북단에 있고 또 두만강을 사이에 끼고 중국, 러시아와 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중국은 이제 교량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1급 도로를 통해서 라진항까지 이제 쭉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핫산이랑 철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 철도도 라진항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또 이제 그 철도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쭉 연결이 되는 그런 걸로 보이고 그래서 사실 그런 지리적인 여건만 보게 되면 뭐 국제 교역의 장으로 뭐 전혀 손색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특구로 지정된 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제 유지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국경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국제 교역이 장이 되기도 하는 반면에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국경의 변방에 있는 거죠. 최북단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더라도 그 주민들과 좀 공간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 같고, 그러면은 청지는 왜 지정하지 않았냐. 근데 아까 이제 최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물류들이 라선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게 청진으로 가서 청진에서 내륙으로 쫙 뿌려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진 같은 경우는 물류 중심의 그런 도시인데 청진을 만약에 이제 특구로 개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런 서구의 문물이라든지 시장 경제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지는 거는 굉장히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북한 입장에서는 통제가 전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청진은 개방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북한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도시다. 그래서 이제 라선만 그렇게 좀 개방을 특구로 지정해서 개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보충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라선이 어떤 지금 놓고 보면 질문이 되지만 라선과 청진은 가까운데 왜 이 라선이 또 이렇게 국제무역으로서 북한이 정액되어 있고 우회에서는요 뭐 라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구로서의 특징, 해안 도시로서의 또 이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중국하고 러시아 등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중시했다고 애간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좀 중요한 거는 일단 북한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해 개방을 해야 되겠는데 이 개방을 했으면 하는 그 장소가 주민 수가 일단은 좀 적당하고 많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둘러쳐서 그걸 어떤 그게 이제 철책을 침으로 해서 완전히 북한 이 본토하고는 구별 쉽게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고장이 어디겠느냐 해가지고 아마 이제 라선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정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 우리 남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접근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해양적 구조 아니면 또 다른 항구적 특징 그것만 고려한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아마 첫 번째라기보다도 아주 중요한 이런 뭐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북한 정권이 관여가 크게 의견이 중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시되는 경우, 중시해야 될 경우, 즉 그거는 이제 울타리를 친 그런 절대적인 어떤 중간지대로서의 라선이 인 경우, 그렇게 해서 그걸 의식하고 개발해야 될 때 하고, 그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봤던 순수 경제학적 논리 또 아니면 뭐 관광이라든지 기타 뭐 어떤 환경적인 그런 원칙만 가지고 정진하고 비슷한 또 다른 어떤 제2의 제3의 항구를 고른다고 하면 여기에 라선이 꼭 들어가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좀 깊은 연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광 대표님께서 보완해 주신 그 내용 다 들어보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수가 지금 거의 3만에 육박을 하죠. 넘어갔죠 벌써. 그분들 중에 이 나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중앙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곳이다, 이제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 평양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가해지는 어떤 인권 탄압이랄지 통제 틀이 나선 특구에서는 풀어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일단 중국인들이 매일 들어오고 특히 한국 분들도 꽤 빵 공장을 운영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북한 돈을 안 씁니다. 거의 위안화에선이 아마 특화된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례를 든다면 2019년도 북한이 주택의 사유화를 인정한 첫 지역이 바로 라선이거든요.
북한은 모든 주택이 뭐 국가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왜 라선에만 처음으로 소유권을 인정했을까? 그건 모든 중국 투자자들,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오는 소방이든 어떤 뭐 아시아든 이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긴장하지 않게 뭔가 장벽을 없애주려는 그런 방임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저는 전략적인 의도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환으로서 최근에 북한의 자력 경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내수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해외 투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내수와 연결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라선 경제 특구 안에서의 중앙 정부의 힘, 이게 잘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북한식의 개혁 개방의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원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요. 그 원산도 해안관광특구 그리고 경제개발구라고 이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자유로운 외국인과의 접촉면이 훨씬 늘어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면에 그 시장 개방을 향한 의지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주민 통제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질문하신 두 가지 답에 그 어느 하나라고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산은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그 개방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시험적인 장소로 설치가 된 도시가 되겠고요. 그 외부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광지구와 기존 도시와 이제 군사시설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개방 통제가 가능한 범주에서 일정 부분이 개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상당 부분 통제를 통해서 이제 원산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향후 좀 자유스러운 시기가 도래가 되면은 원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함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라선, 그 다음에 원산, 이게 동해안의 북한 거점 도시에 들어가는 두 도시는 중앙에서 특구, 경제 특구, 뭐 해안 관광 특구 이렇게 정해놨는데, 명색이 북한 제2의 도시라고 하는 함흥은 그런 어떤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함흥이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3대 물류 집산지로 알려질 만큼 이 경제적, 물질적 기반이 아주 튼튼한 곳이었고,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 제2의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으면서 함흥이 현재 북한의 기존 동해안 거점 도시들에 비해서 이상하리만치 생기가 없고 영향력도 없는 상태로 비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함흥은 단순히 과거의 가장 큰 도시라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북한 내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산업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천, 넓은 평지가 있었고 거기에 하천의 하천을 통해서 공업용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모든 물자들이 흥남 항만을 통해서 또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함흥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국가의 지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지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 의존형 도시라는 한계는 지금 분명히 있고요. 그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산업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하는 곳은 맞습니다. 함흥은 내륙 자원을 지금 흥남항을 통해서 이렇게 물류를 내보내는 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내륙에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갖고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매우 취약하게 노후화되고 낙후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재편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북한의 평양보다 더 큰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더 보고 관찰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함흥이 고향이신 김은강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아시는 바대로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고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완적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생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경제 그런 거래, 즉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또 그다음에 이 도시로 물류가 얼만큼 많이 흐르고 들어오고 있냐, 막 이거 가지고 이제 생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어느 지방이든지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다 뭐 처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보다 더 처져 있는 고장도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큰 규모에서 놓고 봤을 때 북한에 얼만큼 이제 그 상업이 발전돼 있고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할 수 없이 그 상품이라고 하는 거 중국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달리 지금은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그런 국경 도시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두만강이나 압록강하고 가까이 있는 도시들이 상업적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흥은 보시오. 두만강, 압록강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대도시란 말이죠. 인구도 많고 들어오는 물량도 얼마 없고 하니까 이제 삶이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놓고 보면 북한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자생력이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디냐라고 보면 함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도시들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중국에서 직접적인 뭐 경제 거래를 통해서 들어온 어떤 식량이나 물품들을 가지고 생존하겠지만은 함흥 같은 건 그 먼 고장에서도 그 멀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평균적인 삶이 너무 이제 뒤처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도시가 식량, 그 백리벌이 있습니다. 함주 백리벌이라고. 백리벌에서 나오는 식량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 전역을 통틀어서 이게 산업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5대 공장이라고 있고, 그리고 교통이 또 중심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해안 도시를 끼고 있어서 항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하고 교역이 안 돼서 그러지만은 니가다 한 발은 저 건너서 이제 함흥이었거든요. 흥남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생력 도시가 자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해안 벨트를 이제 우리가 개발 거점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봄에 있어서 현재 북한 도시들이 절체절명의 목표가 사람들이 죽지 말고 생존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 번영이라든지 발전을 목표로 할 때에는 중국에서 상품을 뭐 일시로 데리다가 그냥 뭔가 시장을 돌려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적인 잠재력, 인구적 요소, 그리고 이제 그 도시적 특징들,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을 다 그 좀 고려해서 현재 상황 너머에 있는 메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북한 동해안 벨트에 있는 그 거점 도시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연구 내용을 들으면서 북한의 거점 도시와 그 대응하는 남한의 거점 도시들을 선정해서 비교하신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 남북 도시를 비교한 목적이 단순히 닮은 도시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어떤 발전 경로를 겪을까를 참고하기 위한 그 참고 모델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선은 부산처럼 국제 물류 도시, 그다음에 그 청진은 포항처럼 그 산업 재생 도시, 그다음에 함흥은 울산처럼 첨단 그 산업 도시, 원산은 속초 그 강릉처럼 관광과 해양 레저 도시, 중심 도시로 발전한 가능성을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남한의 도시들을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 산업 그리고 지리적 특성 등을 유지하면서도 그 성공 사례의 그 장점들을 그 빠르게 벤치마킹해서 그 발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연구한 거는 결코 정답은 아닐 수 있고요. 도시들의 특성은 유지를 하면서도 보다 경쟁력 있는 그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저희가 하나의 제시점을 제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여러 면에서 북한 동해안의 거점 도시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연구위원들이 미래의 동해안 거점 도시로 선정한 곳이 신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신포가 지닌 잠재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해안 벨트 거점 도시 선정을 하면서 사실 이제 라선, 뭐 청진, 함흥, 원산 4개 도시는 사실 큰 고민 없이 선정을 했고 추가로 이제 1개 도시를 더 선정을 하자면서 이제 여러 도시를 살펴봤는데 사실 신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을 기준으로 선정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 뭐 인프라도 사실 형편이 지금 현재로는 형편이 없고 그리고 도시 규모도 작고 해가지고 사실 현황을 본 거는 아니고 미래의 잠재력이나 이제 가치를 보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포의 그 잠재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결국 과거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남북 협력의 뭐 상징처럼 돼 있는 계도, 경수로 개발 지역이 그 신포의 금오지구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거기를 지정했다고 하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대규모 에너지 생산하고 송배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핵 뭐 발전으로 향후에도 핵 발전으로 나갈 것은 아니고 향후에 이제 통합의 시대가 온다고 하면 동해안에 이제 풍부한 풍력 또 이용하고 풍력 발전 그리고 이제 뭐 해양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청정 에너지의 뭐 메카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결국은 동해안 벨트에서 기술 집약적인 에너지 도시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연구에서 그 미래의 동해안 벨트를 염두에 두셨는데 그 아무래도 그 미래의 동해안 벨트는 개발되고 발전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원산이라고 하는 현재 모델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피상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건축 실무를 주도하고 계신 여러 건축사님들의 눈에는 그다지 곱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산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관광 그다음에 항만, 공항, 숙박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건축사 입장에서 볼 때는 첨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신건축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좋은 도시는 좋은 건물이 많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산업 그리고 교통과 에너지 그다음에 일상이 함께 어우러질 때 좋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산은 미래 개발의 참고 사례로 쓸 수는 있지만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이제 원산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성공한 사례와 그다음에 한계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균형 잡힌 도시로서 저희가 그 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산은 결론적으로 출발점이지 최종 종착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 성치호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문제에 대한 지적과 우려 이것을 건축사다운 그 견해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 첫째, 북한 지역의 원산과 같은 규모의 신규 개발 사업이 시행되려고 할 때 그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대책이라든지 둘째, 총체적인 개발 자금의 조달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연구 결론 부분을 보면 바로 이 자문위원이신 두 분의
문제 제기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북한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두 번째가 그 개발을 위한 자금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건축사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황우영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통합의 시대에 들어왔을 때 과연 저 에너지 고갈 상태의 저 땅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희망적인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걸 단기간에 과연 실행 가능하며 이거에 대한 투자 지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당연히 숙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려면 국내적인 그 트렌드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남북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탄소 중립은 사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를 달성을 이산화탄소 감축을 해야 되고 북한도 이미 2016년, 15년, 16년에 발표한 걸 보면 16.3%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5대 도시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확대 성장을 하게 되는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꽤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약 10에서 13테라 정도 되는 것을 10배로 상정해도 20에서 30테라가 되는데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태백산맥, 남림산맥 그리고 개마고원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의 일사량하고 풍속이 일사량 측면에서는 약 4.5시간 정도가 나오고 풍속은 6에서 8m/s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그 남쪽 지역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지역보다도 약 10에서 20% 정도 더 우수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들은 고려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만 활용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근거도 이쪽 지역이 대부분 고산지대입니다. 예를 들면 1000에서 2000m 상간에 있는 산악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경작을 할 수가 없는 지대이면은 대부분 침엽수림 정도 가꾸는 형태로 해서 수목을 수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거를 역으로 지역을 마치 사우디가 사막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석유 고갈 시대에 대비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쪽 지역에서도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해가지고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단기간 내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쪽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있는 설비들하고 놓고 보면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풍력 태양광을 쓴다는데 태양광 못하면 밤에는 어떻게 할 거고 바람 안 불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좀 더 고려해야 되겠지만 개마고원의 특성은 동서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 남양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사량이 좋은 거고 그 태백산맥과 남림산맥은 남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서로 부는 서풍이 불어오는 쪽에 바람을 잘 받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낮에는 태양광하고 풍력을 조합해서 쓰지만 밤에는 풍력을 고산지대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백업이 가능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ESS 같은 저장 장치 그리고 북한의 수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커지게 되면 그 전력량이 우리나라에 제가 계산할 때는 이 입지 조건만 잘 활용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또 산맥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함경산맥이나 마천령산맥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까지를 포함하게 되면은 대략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2배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하고 전력망 연계도 가능해서 그 플럭처에이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단기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코어 부분만 한다고 했을 경우는 대략 5년 이내면은 이 코어 부분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 가지고 전력 공급을 하게 되면 5대 도시를 그 개발하고 그다음에 북극 항로로 가는데 거점으로 한다고 하는데 풍부한 전력 자원을 확보하게 되니까 굉장히 수월한 추진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투자 재원 문제인데 이러한 입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에 투자 재원은 당연히 ROI 개념이 그 명확합니다. 제가 잠정 계산에도 이게 뭐 여기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단기간 내에 ROI 회복이 가능하니까 국제적인 투자나 국내 기업의 투자나 내지는 북한 내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같은 것을 주장했던 일본의 이제 기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을 간다 하면 투자 재원 문제는 전 큰 이슈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쪽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한다 그랬을 때 도와줬을 때 이런 에너지 개발이 유엔 제재하고 문제가 안 되느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력 사용량은 전부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사용이나 이런 데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을 계량기로 카운트해 가지고서 계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도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그러면 남북 관계나 요 평화 공존 그다음에 지역 동북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에너지 문제가 탄소 중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리적인 입지가 한 축이지만 우리나라는 또 남북 DMZ이 또 있습니다. 그 DMZ 에너지 벨트는 제가 과거 논문도 냈지만 그쪽 지역에서 에너지 벨트를 생산하는 축.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남부에 남동 지역이 있고 남서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대규모 또 신재생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한반도 중심의 에너지 벨트를 완성하게 되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동해안 도시 중심의 북극 항로나 거점 도시를 부산에서부터 저쪽 나선까지 한 축으로 가면서 연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심에 에너지 자립 문제가 허브가 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반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재원 문제나 에너지 개발 이것도 단기가 돼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가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분야에서 뒷받침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황우현 교수님께서 그 전력에 대한 그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력 그 시설 등에 대한 비용 이것도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북한 전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이것들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저것을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감당할지도 모르는 저 위험한 짓을 왜 하느냐 하는 식의 의구심이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를 자꾸 뒤로 끌어당기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부터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저 북한을 통합의 시대에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그 작업을 할 때 돈은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에서 조달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남과 북이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는 남이고 당신은 북이고 그런 차원의 대화가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 남한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내시는 그런 세금을 가지고 북한의 어떤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투자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원의 양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자본을 끌어다가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 그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민자 방식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TO, BTL, 뭐 BO 많은 방식이 있죠. 그래서 민자로 하게 될 경우는 이제 국내 재원을 드릴 경우는 BTL로 해서 공적 원조 그런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BTO 방식으로 국내 기업이 민간 자본 투자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해외 자본을 들여오게 되면 다자간 은행이라든가 그런 데서 돈을 내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이제 우리 건축사들이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느꼈던 궁금증, 그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북한을 개발을 하는 것의 그 영역을 좀 나눠서 보면 아주 사적인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목적성 자금들의 유입도 있을 것이고, 그 기간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에 필요한 재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무런 그 이익이 없는 보건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는 자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수익성이 낮은 보건 복지 같은 영역에는 그 자금을 끌어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어떤 자금들이 들어와서 종목에 따른 어떤 그 경제성을 나름대로 추구하면서 북한이 개발의 어떤 현실로 움직이게 될지, 이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심각한 투기 자본이 막 들어가가지고 회집고 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통제 방안 같은 것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궁금했었는데, 그 점을 이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자 사업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 좋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사회 기반 시설인 민간투자법에 보시게 되면은 시설 자체로 수익이 창출되어질 수 있는 경우는 BTO나 BOT 방식으로 해서 수익자가 시설을 그 사용하는 비용을 내는, 그래서 그 비용을 낸 것으로다가 공사 금액을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시설이라든가 보건복지라든가 그런 것처럼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경우, 그럴 경우는 BTL 방식이라고 하는 임대형 민자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내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할 때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그런 방식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반면에 보건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노약자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BTL 방식으로 가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투기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100% 방지하겠다, 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각자의 이기심이잖아요. 그리고 동해안 벨트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이제 개발 사업이 생기고 개발 어떤 라인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의 국외를 포함해서 그런 자본들이 들어올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 그 투기 자본에 대한 것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정말 공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도적인 접근이라든가 또는 지속적인 계몽이라든가 그런 툴을 마련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동해안 벨트가 자본주의 원리 하에서 투자 대상으로 던져졌을 경우에 우리와 같은 전문 건축사들이 과연 무엇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것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성치호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 입장에서 그 연구한 내용을 돌이켜 보면은 그 어떤 우리가 거창한 청사진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의외로 단순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해오던 그대로 해왔던 것이 이제 그대로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건축사는 도시를 설계하고 그 공간을 계획하고 사람들의 삶의 그릇을 담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들입니다. 북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게 저희는 안전한 건물, 효율적인 도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공간들을 만드는 업무들을 하는 그것들이 똑같이 북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서도 저희가 강조한 내용이 있지만 저희는 특별한 이념이나 상징을 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뢰와 매력을 담고 싶은 게 저희의 최종적인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 시대가 도래한다면은 이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그 고무적이고 희망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전제를 다는 이유는요. 금년 3월에 북한은 남북관계에 완전한 절연을 선포했고 핵무력으로 협박을 해왔는데 이걸 하나 현실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얘기를 중단하고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 무렵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 통합의 시대를 꾸준히 다뤄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그 우리 건축사님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해 오셨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끝맺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북한 개발을 창립하면서도 애초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건축사의 시각으로 남북 문제를 바라보자. 건축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걸로 우리들은 이제 어떤 결의를 가진 거죠. 사실상 사실 북한 개발원이라고 해서 뭘 하는 데인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저희는 항상 드리는데, 건축적으로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가 지금 굉장히 공산 사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도시의 어떤 조성이나 뭐 이런 환경 자체가 프로파간다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제로서 그 통합된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를 하나로 보고서 완성된 영토 영역성을 확보한 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유의지 이런 걸로 해서 도시를 재리빌딩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자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뭐 김정은의 헌법이 어떻게 변하고 저희 뭐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에 상관없이 저희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동해안 벨트 연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입장을 견제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통합의 시대를 맞이한 한반도의 동해안 벨트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요즘에 이제 다방면에서 들려오는 그런 정보를 살펴보다 보면 이 북극 항로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극 항로가 대체 무엇이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무역 항로를 보게 되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우리가 어떤 교역로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북극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 그 거리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돼서 경제적인 그 효과도 상당히 크고요. 그 기존에 뭐 지금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뭐 국제 정세하고도 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통합된 한반도가 아니어도 대한민국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통합된 한반도가 설정이 된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제2의 부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교역로가 탄생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떤 5대 거점 항구, 그걸 또 비교해서 남한의 항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통합이 된 한반도가 된다 그러면 아마 각 항구에 대한 그 기능이나 어떤 크기에 대한 어떤 이합 집산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지금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항은 그 뭐 태평양이나 그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을 상대하는 어떤 교역항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또 나선이나 이런 부분은 북극 항로에 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항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한반도에서는 북극 항로하고의 접점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동해안 벨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주요하고 다방면에서 유익한 그런 연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아무래도 예측을 하는 것으로
이 연구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항상 복병처럼 숨어 있는 것이 변수들일 겁니다. 물론 연구원의 제1기 연구과제가 미래 예측에만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니지만 후반부에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묻는 것인데요. 과연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느끼신 바가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1기 그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초반부는 사실 이제 뭐 5가지 거점 도시들에 대한 조사를 쭉 진행하다가 끝단부에 미래 전망에 대한 꼭지를 이제 넣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뭐 저희 건축사들 같은 경우는 상상하고 막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치고 막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으나 그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뭐 첫 번째로 에너지 변화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뭐 과거에는 뭐 석탄, 뭐 원자력,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에너지, 또 특히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화력, 뭐 수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했다고 하면, 지금의 이제 세계적인 뭐 트렌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청정,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황효연 교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기는 해야 되나, 우리가 각 거점 도시별로 어떤 에너지원을 그러면 이 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불명확한 상태였고, 사실은 그 에너지원에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인프라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뭐 전반적으로 사실 도시계획하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불명확한 것들이 또 있었고, 또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또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인데, 뭐 대한민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아주 극심한 뭐 저출생 위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감소세로 좀 전환했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에 대한 것이고, 또 노동력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좀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대북 제재나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마스터 플랜을 만들더라도 대북 제재가 이제 풀어지지 않는 한 저희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불명확한 여러 변수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건축사 집단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이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예측하면서 대비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연구 과제를 끝내고 나서 보니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끝으로 각자의 관점에서 우리 건축사회 북한개발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회에서 이렇게 북한 개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처음에는 다소 조금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 개발 연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2년여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로 접근을 해서 그 도시에 대한 미래를 가늠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전제에서 놓고 보면은 북한 전체를 놓고 보면서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그 해당 지역에다가 공급 방안을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할까? 그 자체가 단순히 그냥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남북한 친환경 에너지로 해서 남북한이
서로 탄소 중립이나 또 북극 항로 개설 그리고 동해안 에너지 벨트 같은 큰 틀을 구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에너지나 이런 관계를 넘어서 도시 전체가 큰 성장을 하게 되면 남북 관계 한반도에도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생업에 계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셔가지고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결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깊은 뭐 감동이랄까요? 그거를 받았습니다. 건축사 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쉽게 정리하자면 사람의 삶을 담는 그 그릇을 설계하시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연구하신 거는 이제 저기 동해안 벨트에 대한 것이지만 이게 조금 넓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의 그 K컬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K컬처가 더 발전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컬처의 베이스가 되게 되면 이제 K 문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동해안 벨트가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동해안 벨트의 이 도시 문명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근간으로 해서 물론 생업이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어떤 디자이너로서뿐만 아니고 디자이너와 필로소퍼를 합쳐서 그런 좀 깊이 있는 방향으로 더 바라봐 주시면 훨씬 더 한반도 장기적인 발전에 큰 그 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북한 개발연구원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에 살면서도 도저히 가져본 적도 없는 그런 뭐 북한이 내 조국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미래 청사진, 아주 향한 청사진을 갖다가 이번에 많은 건축사 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그려냈다는 게 완성은 아니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정말 희망을 주고 또 이것이 북한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그 당국자들도 그렇고 북한 주민들도 이 북한 개발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알게 된다면 엄청난 뭔가 반향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아직은 뭐 청사진이지만은 사실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추진 가능한 그런 현실적인 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감동이 큽니다. 북한은 시군을 고점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정책적 군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건축을 키워드로 해서 훨씬 더 큰 네트워크 동해안 벨트라는 그 미래도시를 계획했다는 데서 저는 북한에서 살았던 주민으로서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오늘이 참 묘하게도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오늘도 미국과 한국을 주 적국으로 하고 그 어떤 반미 투쟁월간 이런 거를 꽤 긴장 관계를 거쳐시키는 가운데서도 이게 오늘 북한 개발연구원입니다. 1차 연구이지만은 참 한반도가 상생하는 연구에 매진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당국도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제가 대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북한 동해안 벨트 분석은 서울시 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 없이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공개해 두었으니 찬찬히 훑어보시면서 건축, 건설인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으로 변화의 기운을 몰아가고 싶은 모든 분들의 미래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